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채권 금리를 해석하는 그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의 그 10년물과 3개월물에서 금리차가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 해서 이런 시간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설명과 함께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지금 금리를 향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늘 나오는 말입니다. 매번 나왔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금융위기 직전에도 나왔었고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에도 나왔습니다. 항상 뭐라고 나왔냐면 이번엔 다르다. 뭐가 이번엔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매번 이번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침체 신호가 아니다. 금리 역전이. 장단기 그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이 된 건 침체 신호가 아니다. 결국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그나마 좀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침체 신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통 이 정도로 이제 나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전에도 이러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 정점에서 이뤘을 때 이번에 다르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나름대로 논리는 가지고 있어요. 논리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모두 거짓이 되었다는 그것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모두 다 100%. 이 부분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논리는 있지만 그 논리가 부실한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문제는. 그리고 그 논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을 보고 그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 이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그 분석도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지금 그 장당의 금리 역전에 대해서 나오는 그 분석이 굉장히 제각각인데 여기에 증권사에는 뭐 국내 증권사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증권사에서도 나오는 분석이 다 제각각인데 이유는 뭔가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뭐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얘기를 할 때 다 제각각인 이유는 그냥 그들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간단히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전문가 없습니다.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 외 기타 자격증 아니면 뭐 증권사, 뭐 어디에 무슨 이사, 뭐 부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냥 금융.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 관련 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들의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특히 자신의 밧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좋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누군가요? 부동산 끼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37번 영상인가요?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도 부동산 시장은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된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둔화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 언제 팔 수 있느냐? 이때 팔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폭발하는 그 마지막 시점.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매도를 해야 하는 시장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침체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젠 팔아야겠다. 이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현금화하기 어렵겠죠. 물론 실거주자는 제외입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 외에 투자 목적으로 뭐 구입을 했던 뭘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어쨌든 이 시점에 대응 못하고 계속 갈 줄 알고 넋놓고 있다가 이 시점 돼서 포지션을 바꾸자니 그 마음대로 되진 않죠.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지션에 따라서 의견이 계속 갈린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지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반드시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 어느 쪽의 논리가 더 탄탄한지 따져보면서 최종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정보, 제가 하는 그 분석들, 이 모든 내용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의심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는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그 댓글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최근 댓글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현재 발생한 금리 역전은 뭐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지구 역사상 금리 역전은 시장 상황이 불안해서 그래서 단기물이 치솟으면서 장기물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발생이 했던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기물의 금리가 뛰어오른 게 아니라 장기물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발생된 금리 역전이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금리 역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다른 데서 나온 얘기를 공유를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 역전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방향 중에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이렇게 앞지르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것. 그리고 금리가 모두 내려오는 과정에서 단기물이 장기물이죠. 장기물이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 그래서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구 역사상 금리 역전은 단기물이 금리가 치솟으면서 발생한 역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일지 아닐지는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 보통 이거는 이제 67번 영상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보통 금리 역전이 이제 발생하는 구간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경우 그때 발생을 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통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건 이제 지난 사이클이에요. 지난 사이클을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빨간색이 기준금리고 보라색이 10년물 금리, 장기죠, 장기. 그리고 이 연두색은 단기금리입니다. 2년물. 요거는 빨간색은 기준금리. 그리고 요 파란색은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금리차. 보시면 알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단기물이 더 빨리 반응한다고 했죠. 단기물이 더 보통 빨리 반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앞지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역전이 발생이 됐죠. 이 구간대.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인상하는 사이클,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는 사이클이 끝나고 그럼 이제 동결이 되는 사이클로 넘어가잖아요. 통상 이 구간이 뭐라 그랬죠?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상승세가 멈춘 건 아니지만 굉장히 둔화되는 시점. 그리고 각종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은 이제 둔화에서 침체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 이유를 넘어서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그 구간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금리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각종 나오는 그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시장 상황들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스마트 머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움직이는 건데 특히 어떤 뭐 다양한 신호들이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미리 금리를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때 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 동결되는 그 구간을 넘어서 기준금리가 결국 낮아지겠죠. 이것을 예상을 하고 금리가 하방으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또 역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금리 역전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 침체를 예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그것을 예상하고 발생하는 금리 역전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항상 대부분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권 시장의 그 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고 이거는 채권 시장의 그 포지션들 어느 채권 금리에서 장기적으로 채권 시장에 투입한 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동결된 사이클, 이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역전은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입니다. 그 퍼온글 있잖아요. 그 댓글에 다른 구독자분이 다른 데에서 그 있었던 그 이야기를 퍼온 게 있는데 뭐 지구 역사상 금리 역전이 시장 상황이 불안해서 단기물이 금리가 치솟으며 장기물의 금리가 뛰어넘으면 발생했던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리죠.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 차는 금리가 내려오면서 발생한 흔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시장의 그 금리가 내려오면서 역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얼마 전 발생했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은 시장에 지금 금리가 동결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 거의 유력한 상태죠. 그 상황에서 발생한 역전입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해요. 이때랑. 이때가 거의 2006년 후반이죠. 그리고 대략 이 시점으로만 보자면 경기 침체가 뭐 한 11개월, 10개월 정도 앞두고 이제 발생한 금리 역전입니다. 그래서 동결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장단기 금리는 거의 붙어 다닙니다. 거의 모든 사이클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뭐 시장을 좋게 보려고 애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리를 갖다 대지만 대부분 논리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합니다. 탄탄하지 못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지표는 뭐다? 기준금리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 기준금리 흐름. 기준금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는 것과 이것을 전혀 같이 보지 않는 것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금리의 그 흐름을 같이 놓고 지표를 분석해야 그나마 객관적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같이 내려오는 와중에 장기금리가 더 많이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역전은 과거에도 발생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금리 역전은 주로 언제 발생이 된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그 사이클에서. 그리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그 사이클 내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은 대부분 다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지난 사이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존에 처음에 역전이 발생했을 때는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한 사이클이었어요. 이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는 항상 둔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다 금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105번 영상인가요? 그때 그 3월 FOMC 관련 리뷰를 해드리면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이후에 시장 상황이 또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일단 3월 FOMC 당시 제가 보여드렸던 6월 기준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2.25에서 2.50 동결이 될 확률 88.2% 그리고 0.25% 금리 인하를 11.6%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2019년 그 6월물 당시.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냐? 이것이 좀 내려갔어요. 금리 동결이 76.8%로 내려갔고 그리고 0.25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금리, 2020년 1월 금리입니다. 2020년 1월 금리 당초에는 대략 절반에 해당되는 비중이 동결을 예상을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0.25를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리고 0.5%까지도 인하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비중은 26.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금리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금리 예상을. 그리고 금리 인하 중에서도 0.25%를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한 40%, 그리고 0.5%를 예상하는 사람이 24.3%, 심지어 그 이하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불어서 9월 말에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후 10월물입니다. 10월물. 2019년 10월물. 2019년 10월물 당시를 보면은 10월물조차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사람은 50%가 안 됩니다. 채. 50%가 안 돼요.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등하게 0.25%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무려 40%입니다. 그리고 0.5%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이 13.4%. 어쨌든 금리 인하에 베팅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이렇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도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저번 3월 FOMC 리뷰 시간에 빠르면 연말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선물 시장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로만 이제 봤을 때.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제 메일과 개인 메일과 댓글들을 통해서 나오는 주요 이제 궁금한 점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뽑았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향후 어쨌든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또는 경기 침체가 꽤 깊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일단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실물, 금, 은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 비중의 일부를 이제 달러로 이제 같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건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러면 달러 매도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달러를 매도한 걸 가지고 뭐 실물 금은을 사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 진행되는 그 양적 완화가 어떠한 성격으로 진행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자산 매입인가? 이것을 좀 봐야겠죠. 일단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그런 비슷한 유형의 자산 매입을 위해서만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는 경우, 이것이 맞다면 규모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크다 안 크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상황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에 대한 그 판단은 차후로 이제 미뤄두고, 일단 단순 자산 매입인지, 뭐 채권 시장의 자산 매입이 거의 뭐 단순 자산 매입에 해당이 되겠죠. 2008년 양적 완화를 했던 그때 그 방식을 일단 QE4가 따른다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를 하는 형태가 된다면, 일단 달러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 자산은 어떻게 한다? 주식시장에 그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판단을 달리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규모가 정말로 엄청나다. 그 규모가 정말로 엄청나다면 채권 시장 동향을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채권 시장의 흐름. 채권 시장에서 뭔가 보이콧이 일어나려는 그 흐름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보이콧이 일어나려는 그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금들, 달러를 매도했던 그 자금들은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는 금이나 은을 추가로 매입을 하던가,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뭐 식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살 수 있는 그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미리 편성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 채권 시장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QE5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QE4가 단순 자산 매입의 가능성은 일단 높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되는 QE4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그 뜻은 뭔가요? QE4가 안 통했다는 뜻입니다. QE4가 안 통했기 때문에 QE5를 하는 겁니다. QE4에서 시장을 방어를 했다. 그럼 QE5를 할 필요가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QE5를 한다는 얘기는 QE4가 실패를 했다는 거고, QE5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MMT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양적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민주당 쪽에서 내세우고 있고, 그 공화당 일부 그 대선 후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MMT가 뭐냐? 한마디로 그냥 일단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단순 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뭐 증권들 있잖아요. 그 채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해주면서 은행 시스템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 부실한 그 자산들을 매입을 해주는 건데 지난 금융위기에서는 그 MBS 모기지 증권들 이것들을 이제 매수를 해줬죠. 이런 식의 그 매입은 시장이 안 풀립니다. 돈이 시장으로 안 가요. 양적 완화로 풀린 이 자금들이 시장으로 안 갑니다. 그냥 매입을 한 상태로 그냥 홀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자산 매입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MMT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양적 완화, MMT라는 건 결국 돈을 쓰는 주체들 있잖아요. 우리 소비자들, 가게들, 가게에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가게에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버냉키가 지난 그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를 할 때 당시에 헬리콥터 머니다라고 이제 많은 언론에서 비난을 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거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거는 시장의 구조를 이제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그런 형태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헬리콥터 머니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진짜 헬리콥터 머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게에 직접 돈을 뿌려주는 거. 이거는 곧바로 시장으로 바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MMT 이론자들이 하려는 그 규모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는 그 자금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요. 뭐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이런 거 뭐 발톱에 때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자금입니다. 이거는 곧바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홀딩된 자산들이 홀딩되는 그 자금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요. 가게에 직접 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적 완화가 MMT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양적 완화가 된다. 이거는 그 자금들 있잖아요. 달러를 매도했던 자금. 그 자금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금과 은을 더 매입을 하든지 또는 식량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 시장에 일단 화폐를 피신시키든지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그 양적 완화 이후에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입을 하는 목적은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단순 자산 매입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투자에 가까운 형태의 투입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식이 된다면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이때는 무슨 목적이냐?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 시장에 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에 넣지 않고 주식 시장에 대신 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넣어놔야 될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지수 관련 ETF 이쪽을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단 뭐 나중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뭐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양적 완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그 양적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가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 생각하지 말고 향후 발생되는 양적 완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제가 미리미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그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일단 취하셔야 하는 그 행동은 양적 완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연준에서 이제 다뤄지면은 가지고 있는 달러는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달러를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면 이미 경기 침체가 많이 진행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마 원달러 환율은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수익으로 처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큰 수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양적 완화가 뭐 선제적으로 시장 방어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큰 수익은 없겠지만 어쨌든 약수익으로라도 달러를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면 달러는 일단 처분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달러를 처분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양적 완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또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MMT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 기사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금과 은 보관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바 형태, 뭐, 실버바가 됐든, 골드바가 됐든, 뭐, 미니 골드바가 됐든, 이런 거는 상관없이 바 형태는 다, 밀봉된 케이스에 나오죠. 밀봉된 상태로,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바 형태는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이제 문제는 코인 형태입니다. 법정 은하나 뭐, 법정 금화 같은 거. 그리고, 규격도 다 다르죠. 이론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규모이긴 한데 법정 금화 같은 경우에는 0.5온스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0.25온스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코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예시를 드릴게요. 이건 이제 KPMX 사이트인데 그 서플라이즈에 이제 카테고리에 가보면 이런 에어타이트 형태가 있습니다. 다 규격이 좀 달라요. 코인 규격마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계신 그 코인 규격이 얼마냐를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낱개로 보관하실 경우에는 이런 에어타이트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 낱개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설명 보면은 이렇게 규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적용 코인들 보면은 어떤 코인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다 써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를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법정 은하나 금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튜브 같은 게 또 존재를 하거든요. 일단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25개 단위로 사면은 이런 이런 튜브에다가 다 담아서 줍니다. 그런데 뭐 5개씩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개씩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25개 미만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2,500원밖에 안 해요. 2,5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걸 하나를 구입하셔서 낱개로 그 모은 코인들은 여기다 다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5개씩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최대한 밀봉화 시켜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튜브도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뭐 메이플 전용 튜브고, 이거는 실버 이글 튜브입니다. 피라모닉 튜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튜브가 더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큰 상자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몬스터 박스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뭐 22,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몬스터박스 자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필요가 없지만 튜브가 점점점 많아져서 보관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하시는 분들은 몬스터박스를 또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4년 전에 3년 전이군요. 3년 전에 구입한 그 법정 그 은하들 보면은 아직 반짝반짝거립니다. 뭐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 튜브 형태로 다 보관을 해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보관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그 만질 때는 그냥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흰 면장갑 끼고 만지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 사람에도 그 균이 있잖아요. 균. 이런 것들이 그 색을 조금 바라게 하는 그러한 작용도 있기 때문에 만질 때는 웬만해서 흰 면장갑을 가지고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관이나 뭐 어떻게 만지는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에어타이트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 낱개로 보관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주로 에어타이트는 법정 금화가 될 확률이 높겠죠. 보통 법정 금화를 뭐 몇십 개씩 사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래서 에어타이트는 보통 법정 금화를 이제 보관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법정 은하 같은 경우에는 튜브, 그리고 더 많아지면 몬스터박스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질 땐 면장갑, 그리고 바 형태는 어차피 다 케이스에 담겨서 나오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물 금과 은을 분할로 산다는 의미를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단 분할로 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자신의 환경과 그리고 뭐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 않는 그 적정 수익은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각자 잘 판단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이제 분할로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매달 살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의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달 사는 게 가능하다 하면은 매달 사도 되고요. 나는 매달 사는 게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2달에 한 번 또는 3달에 한 번, 어쨌든 규칙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뭐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충동 구매가 아니라 계획적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그 평단가를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답이 없죠. 이거는 자신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분할로 꼭 산다는 게 뭐 매달 사라는 게 아닙니다. 매달 가능하신 분들은 매달 사도 되고, 2달에 한 번 가능하신 분들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뭐 4달에 한 번, 어쨌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계획적으로 사실 수만 있다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계획만 잘 짜시면 돼요. 한마디로 계획만 잘 짜시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물 시장은 뭐 오파동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오파동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까지 하락되는 것에 대한 그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이건 뭐 내일 모레 그 금요일 날 방송할 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